일본 외무성 5층 회의실에 비명이 터졌습니다. 독도라고요? 지금 우린 쿠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꺼낸 쿠릴 반환 카드. 그런데 푸틴의 입에서 나온 건 쿠릴이 아니라 독도였습니다. 쿠릴은 당연히 러시아 영토이며 독도는 영원히 한국 땅이다. 설마 25년 전 너희가 한 짓을 잊었나? 일본이 걸었던 외교 도박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NHK가 속보를 내보내고 외무성의 47개 도도부현에서 항의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전 세계 외교가가 이 발언의 진위를 파악하느라 비상사태에 돌입한 가운데 푸틴은 쐐기를 박았습니다. 한국과의 거래는 25년 전에 이미 끝났다. 러시아가 일본과의 영토 협상을 통째로 날려버리면서까지 지킨 그 약속. 도대체 25년 전 어떤 비밀 거래가 있었던 걸까요? 부국장님, 지금 TV 보셨습니까? 푸틴 대통령님이 독도가 한국 땅이래요. 안드레이의 목소리가 리셉션 홀 전체에 울렸습니다. 24살 막내 직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4년간 매달린 쿠릴 열도 협상이 드디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일본 측 대표단과 축배를 들 예정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일본 국기와 러시아 국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저는 직접 꽃꽂이 위치까지 점검한 뒤였죠. 22년간 동아시아 외교의 최전선에서 일해온 사람입니다. 타티아나 레베데바, 러시아 외교부 동아시아 태평양국 부국장이죠. 이 쿠릴 협상을 직접 설계한 사람이 접니다. 그런 제가 자국 대통령의 폭탄 결정을 TV 속보로 보고 있었어요.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렸어요. 아무도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40명이 넘는 직원 전부가 스크린에 못 박혀 있었으니까요. 화면 속 푸틴 대통령의 얼굴은 늘 그렇듯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폭탄 그 자체였어요. 러시아는 오늘부로 독도에 대한 공식 입장을 천명합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필요시 독도 인근 해역의 자유항행을 보장할 것이며 그 어떤 국가의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리스 국장님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38년 경력의 노련한 외교관인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선전포고야. 우리가 일본과 쌓아온 4년을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는 건데. 도대체 왜? 왜?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22년 동아시아 전문가인 제가 그 왜를 전혀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요. 리셉션 홀 구석에서 전화기들이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10대, 20대가 한꺼번에 베이징에서, 평양에서, 서울에서, 워싱턴에서 전 세계가 우리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왜? 도대체 왜? 텅 빈 만찬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준비된 축배 잔들이 빈 채로 줄지어 서 있었어요. 아무도 건배하지 않을 잔들. 4년의 노력이 30초 만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부국장님, 한국 외교부에서도 완전히 놀랐대요. 그들도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데요. 안드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한국조차 몰랐다고요? 그럼 이건 정말 푸틴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이란 말인가? 크렘린궁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저는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깔봤어요. 제 서랍에는 일본이 보내준 다케시마 자료가 가득했습니다. 한국이요? 작은 반도 국가, 일본의 아류 정도로 생각했어요. 22년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그 한국을 위해 일본과의 모든 것을 날려버렸다고요? 뭔가 제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시작점이라는 거요. 그리고 진짜 폭풍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거든요.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후지와라 게니치, 일본 외무성 유라시아 국장, 17년 직이었어요. 후지와라 게니치. 이 이름을 보는 순간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17년 전 도쿄 대사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갓 부임한 저에게 처음으로 손 내밀어준 사람이 후지와라였어요.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대사관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저를 보고 택시를 잡아줬죠. 별것 아닌 일 같지만 타국에서 느끼는 첫 번째 친절은 평생 잊히지 않습니다. 그 뒤로 17년, 서로 아이 돌잔치에 축전을 보냈고 새해마다 전화를 주고받았어요. 외교관이기 전에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전화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세 번째 진동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레베데바, 당장 설명해. 이게 무슨 짓이야? 17년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비명이었어요. 외교관의 절제된 어투 같은 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게니치 씨, 저도 방금 알았어요. 저도 완전히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요. 거짓말하지 마. 4년간 쿠릴 협상하면서 한 번도 이 얘기를 안 했어? 우리를 바보로 만든 거야? 쿠릴 협상 자체가 연극이었던 거냐고.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후지와라가 뭔가를 집어던진 거예요. 게니치 씨, 진짜로 저도 몰랐어요. 믿어줘요. 24시간이야.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분노보다 더 무서운 건 냉정함이에요. 24시간 내로 공식 해명 없으면 일본 정부는 모든 에너지 계약을 재검토한다. 사할린 가스전 공동 개발도 전면 중단이야. 게니치 씨, 잠깐만. 그리고 타티아나,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17년간 늘 성으로 부르던 사람이. 우리 사이도 끝이야. 딸깍.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검은 화면이 된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17년. 도쿄에서 함께 사케를 마시며 극동 아시아의 미래를 논하던 밤들. 서로의 딸 사진을 자랑하며 웃던 순간들. 그게 전부 끝났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30초도 안 걸렸어요. 사무실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직원들이 뛰어다녔고 프린터가 쉬지 않고 돌아갔어요. 팩스가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보리스 국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레베데바, 외무장관실에서 연락 왔어. 내일 아침까지 상황 분석 보고서를 올려야 해. 국장님, 저도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 크렘린궁이 완전히 입을 다물었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보리스 국장님 손에 뭔가가 들려 있었어요. 언제 가져온 건지도 모르겠는 빨간 봉투. 크렘린궁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방금 대통령 비서실에서 왔어. 봉투를 뒤집으니 수신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타티아나 레베데바 부국장 친전. 너만 보라고 했다. 국장님 눈에도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38년 경력의 국장을 건너뛰고 부국장에게 직접 전달된 비밀 문서. 이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봉투를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내일 오후 4시 크렘린궁 지하 문서고 혼자 오시오. 서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어요. 외교부에 떠도는 전설 같은 이름. 푸틴의 그림자라 불리는 남자. 전 KGB 대좌 겐나디 추이코프. 그가 왜 저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외교부에서 가장 한국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거든요. 그런 저를 지목한 이유가 뭘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쳐다보며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돌렸어요. 하지만 어떤 시나리오도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25년 전.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새벽 4시.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불빛이 보였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 4시 정각. 크렘린궁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바깥 세상과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무거운 철문 앞에 도착했을 때 검은 정장의 사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겐나디 추이코프. 70대 노인이었지만 눈빛 많은 30살 정보장교 같았어요. 차갑고 정확하고 꿰뚫는 눈. 이 남자가 30년간 푸틴의 곁을 지켰다는 게 납득이 됐습니다. 레베데바 동지, 기다렸소. 소련식 호칭이었습니다. 동지. 이 단어 하나에 이 남자의 세대와 세계관이 압축되어 있었어요. 왠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절 부르신 겁니까? 따라오시오. 곧 알게 될 거요. 어두운 복도를 걸었습니다. 양옆으로 철문들이 줄지어 있었죠. 소련 시절부터 대외비 문서들이 보관된 곳이었어요. 러시아 현대사의 비밀들이 잠든 곳. 외교부에서 20년 넘게 일했지만 이 구역에 발을 들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마침내 작은 방에 도착했어요. 테이블 위에 먼지 쌓인 파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겐나디가 의자를 권했어요. 앉으니까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이 의자도 소련 시절 거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죠. 겐나디가 파일들 앞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대통령님의 특별 열람 지시가 있었소. 오늘 이 자리에서 보는 것은 모두 극비요. 알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 물어보겠소. 뭡니까? 당신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오? 직구였습니다. 피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일본이 아시아 전략의 핵심이라고 봤고, 한국은 그 다음 순위 정도로. 겟나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지도 화내지도 않았어요. 정직하군. 그래서 당신을 부른 거요. 네. 당신처럼 한국을 무시하는 사람이 진실을 보면 그때 진짜 변하거든. 이미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은 뭘 보여줘도 그냥 고개만 끄덕이지. 하지만 당신은 다를 거요. 겟나디가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굵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러시아 경제 위기 당시 외국 기업 동향 보고서. 러시아 최악의 경제 위기. 루블 폭락. 국가 부도 직전. 25년 전 그 시절을 기억하시오? 기억하냐고요. 잊을 수가 없죠. 제가 갓 외교부에 들어온 때였으니까요. 매일같이 외국 기업들이 짐을 싸서 나가는 걸 봤습니다. 모스크바 시내 간판이 하나둘 꺼져갔어요. 다들 러시아를 버리고 도망가기 바빴죠. 이 명단을 보시오. 겟나디가 문서를 밀었습니다. 당시 러시아에서 철수한 외국 기업 리스트였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줄줄이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들도 대거 빠져나갔더군요. 그런데 리스트 맨 아래에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 이름 옆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잔류, 추가 투자 결정. 한국 기업들이 남았네요. 겟나디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남은 정도가 아니오. 그가 옆에 놓인 훨씬 더 두꺼운 파일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히려 돈을 더 넣었소. 겟나디가 꺼낸 두 번째 파일은 묵직했습니다. 표지에 극비라는 도장이 빨갛게 찍혀 있었어요. 안에는 삼성, LG, 현대, 대우, 한국 대기업들의 내부 회의록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이 수집한 자료였죠. 이걸 읽어보시오. 첫 번째 회의록. 삼성, 긴급 이사회 안건. 러시아 사업 철수 여부. 회의 결론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 불가. 러시아를 떠나지 않는다. 어려울 때 떠나는 건 친구가 아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였어요. LG도, 대우도. 내 회사 전부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시기면 한국도 IMF로 나라가 거덜나고 있던 때 아닙니까? 금 모으기 운동까지 했던? 맞소. 겟나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도 망하고 있었소. 국민들이 결혼반지까지 녹여서 나라 빚을 갚고 있었지. 그런데 그 와중에 러시아에 돈을 더 넣었소. 미친 짓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미친 짓이었어요. 왜요? 왜 자기들도 죽을 판에 남의 나라를 도와요? 겟나디가 다음 문서를 펼쳤습니다. 당시 삼성 회장이 모스크바 삼성 공장을 직접 방문했을 때의 기록이었어요. 공장에는 석 달째 월급을 못 받은 러시아 직원 8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통역관이 옆에 붙었죠. 회장의 연설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지금 한국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밀린 월급을 전부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자금을 투입해서 공장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러시아 직원 800명이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훌쩍이는 게 아니라 엉엉 울었다고.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어요. 그뿐이 아니오. 겟나디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낡고 빛바랜 사진이었어요. 그 이듬해 설날, 모스크바 외곽 한국 기업 공장. 한국인 직원들과 러시아 노동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이 공장은 6달째 월급이 밀린 상태였소. 그런데 한국 본사에서 특별 자금을 보내왔지. 러시아 직원들에게 설 보너스까지 지급했소. 보너스까지요? 월급도 못 주는 상황에서? 한국인들한테는 설이 특별한 날이라더군. 가족끼리 모여서 덕담을 나누고 아이들한테 세뱃돈을 주는 날. 그날만큼은 직원들이 가족 앞에서 당당했으면 좋겠다고 했소. 사진 속 러시아 노동자들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코트가 낡았고 장갑이 해졌어요.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옆에 선 한국인 직원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형제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다른 외국 기업들은 뭘 했는지 아시오? 겟나디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변호사부터 보냈소. 계약 해지 조항을 들이밀면서 위약금도 안 내려고 했지. 영국과 프랑스 기업들은 아예 야반 도주를 했소. 직원들 퇴직금도 안 주고 사라졌어. 독일은요? 독일은 그나마 양심적이었소. 퇴직금은 줬어. 하지만 떠나긴 마찬가지였지.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하 문서고의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였어요. 겟나디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휴지 조각 취급했소. 러시아 국채를 사라고 하면 다들 코웃음을 쳤지.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그 국채를 샀소. 네, 한국도 IMF로 쓰러지고 있었는데 사비를 털어서 러시아 국채를 샀소. 전 세계가 버린 종이 쪼가리를.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22년간 깔봤던 나라, 일본의 아류라고 무시했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가장 어두운 시절에 손을 잡아줬다니. 겟나디가 파일을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회장은 마지막에 이런 메시지를 남겼소. 손으로 쓴 메모였어요. 한국어 원문과 러시아어 번역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다. 우리는 그날까지 기다린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3번째 글자가 흐려졌어요. 눈이 젖어 있었거든요. 그럼 일본은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겟나디의 표정이 변했어요.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냉소였습니다. 일본 말이오? 겟나디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70년 인생에 쌓인 경멸이 그 한 번의 콧바람에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조건을 달았소. 조건이요? 북방 영토를 달라고 했소. 우리가 가장 약할 때, 먹을 것도 없어. 아이들이 굶고 있을 때. 그들은 협상 테이블에 지도를 펼치고 영토를 요구했지.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17년간 후지와라와 우정을 나누며 일본이야말로 아시아의 신사라고 믿어왔는데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돈을 건넸고 일본은 땅을 요구했다. 같은 시간, 같은 위기 앞에서 이보다 명확한 대비가 있을까요?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소. 겟나디가 새 파일을 꺼냈습니다. 삼성은 러시아 공장을 오히려 확장했고 LG는 신규 채용을 늘렸소. 현대차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2번째 공장을 지었지. 크림반도 사태 때 전 세계가 우리를 제재했을 때도 한국은 최소한의 제재만 했소. 25년이에요. 25년 동안 한 번도 안 흔들렸다고요? 한 번도. 겟나디가 마지막 파일을 건넸습니다. 손으로 쓴 짧은 메모였어요. 한국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우정을 증명했다. 이제 우리 차례다. 독도는 시작일 뿐이다. 푸틴 대통령의 친필이었습니다. 시작이라고요? 독도가 시작이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겟나디가 벽 안쪽을 밀었습니다. 숨겨진 문이 열렸어요.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시오.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오. 25년간 한국이 우리 극동 지역에서 뭘 했는지. 블라디보스토크요?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곳이지. 거기서 당신은 지금까지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지하 문서고를 나올 때 다리가 풀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햇빛이 눈을 찔렀어요. 몇 시간 만에 보는 바깥 세상이 이상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차에 앉아 딸 다리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리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오늘 많은 걸 봤어. 그리고 네가 옳았어. 뭐가? 서울대 교환학생. 가도 좋아. 전화기 너머로 다리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쁨의 비명이었어요. 끊고 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모스크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내일이면 블라디보스토크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25년간 한국이 그번 극동 땅에서 대체 뭘 해왔는지. 문서로 본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블라디보스토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7시간 비행이었어요. 보리스 국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자기도 직접 보겠다며 동행을 결정하셨습니다. 창밖으로 시베리아 대지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저 아래 얼어붙은 땅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25년 전 한국 사람들은 이 머나먼 땅까지 와서 대체 뭘 한 걸까?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도착하니 드미트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경제 담당관이었어요. 40대 중반, 건장한 체격,
이곳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이었죠. 부국장님, 국장님, 환영합니다. 오늘 많이 걸으셔야 합니다. 편한 신발이시죠? 드미트리가 웃으며 차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삼성 공장부터 가시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가장 오래된 한국 기업입니다. 차로 30분을 달렸어요. 시내를 벗어나자 거대한 공장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정문에 삼성전자 블라디보스토크 공장이라고 러시아어와 한국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공장장 세르게이가 마중 나왔습니다. 50대 후반의 러시아인이었어요. 악수하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25년 전 경제 위기가 한창일 때 세워진 공장입니다. 한국 본사가 결정했죠. 러시아를 떠나지 않는다고. 어제 문서로 읽은 내용이었지만 이 자리에 직접 서니까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공장 안은 거대한 조립 라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러시아 노동자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다른 러시아 공장들과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어요.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보리스 국장님도 눈치챘어요. 여기 사람들 표정이 밝네. 당연하죠. 세르게이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회사가 가족이니까요. 여기 직원 대부분이 20년 넘게 일했어요. 그때 한 여성 노동자가 우리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조립라인 반장 류드밀라. 40대 중반의 푸근한 인상이었어요. 모스크바에서 오신 분들이시죠? 혹시 저희 이야기 들으러 오신 건가요? 어떤 이야기인데요? 류드밀라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를 삼키는 것 같았어요. 25년 전 겨울이었어요. 남편이 실직했고 딸아이가 아팠죠. 폐렴이었는데 병원비가 없었어요. 약값은커녕 난방비도 못 냈거든요. 딸아이가 기침을 할 때마다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류드밀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한국인 박 과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퇴근 시간이었는데 조용히 복도로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봉투를 하나 건네셨어요. 안에 돈이 들어 있었죠. 꽤 많은 돈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류드밀라가 숨을 골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것밖에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도와주면서 미안하다고 했다고요. 회사 지원금이었나요? 류드밀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안 건데 그분 개인 돈이었대요. 한국에 있는 적금을 깨서 환전해 온 거였어요. 그때 한국도 IMF라 자기 월급도 깎인 상태였대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도 힘든데 적금까지 깨서 그것도 미안하다면서 건네다니.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아직도 연락해요. 류드밀라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카오톡 화면이었어요. 한국어와 러시아어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메시지는 사흘 전이었어요. 류드밀라 잘 지내지? 딸 승진 축하한다고 전해줘. 25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않으세요? 류드밀라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잊을 수가 없죠. 그분이 우리 가족을 살렸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딸도 지금 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르게이 공장장에게 물었습니다. 수백 건이에요. 한국인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도운 러시아 가정이 300가구가 넘습니다. 회사도 몰랐던 일들이죠. 수백 건, 300가구. 이건 기업의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한 명 한 명의 선택이었어요. 공장을 나서는데 류드밀라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부국장님. 돌아보니 류드밀라가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있었어요. 러시아 사람이 그렇게 인사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한국식이었어요. 한국 분들께 전해주세요. 감사하다고, 평생 감사하다고. 차에 탈 때 보리스 국장님이 아무 말 없이 차창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간 건 안 본 척했어요. 다음 방문지는 현대자동차 공장이었습니다. 여기는 좀 더 특별합니다. 드미트리가 말했어요. 공장 옆에 뭐가 붙어 있는지 보세요. 정말이었습니다. 거대한 공장 건물 바로 옆에 학교 건물이 있었어요. 현대기술학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러시아 청년들을 무료로 교육시킵니다. 자동차 정비, 용접, 도장, 전기, 모든 기술을 가르치죠. 졸업하면 취업이 보장되고요. 교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20명 정도의 러시아 청년들이 한국인 기술자에게 배우고 있었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저 선생님은 한국에서 정년 퇴직하신 분이에요. 자원봉사로 오셨어요.
러시아 젊은이들 돕고 싶다고. 급여도 없이. 가족도 두고. 이 먼 극동 땅까지 와서 남의 나라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한 학생이 우리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키릴입니다. 23살 청년이었어요. 눈이 맑았습니다. 고아원 출신이에요. 18살에 나왔는데 갈 곳이 없었어요. 학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죠. 미래라는 게 아예 없었어요. 키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뒤에 얼마나 많은 밤이 있었을지. 그런데 이 학교에서 기술을 배웠고 지금은 현대차 정식 직원이에요. 키릴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회사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 제가 가족을 꾸릴 수 있어요. 고아원 출신이 가족을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처음으로 재성을 물려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에 심장이 쿵하고 울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공장 식당으로 갔어요. 놀랍게도 한국 음식과 러시아 음식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보르시와 김치찌개가 나란히, 블리니와 잡채가 한 줄에. 한국 직원이 보르시를 먹고 러시아 직원이 김치를 먹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서로의 밥을 먹다 보니 구별이 없어진 거죠. 한 테이블에 한국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배상훈 과장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16년째예요. 16년이나요? 네. 여긴 제 제2의 고향이에요.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러시아 학교 다니고, 러시아 친구들이랑 놀고, 배 과장의 러시아어는 완벽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귀국 발령 안 나옵니까? 나왔죠. 3번이나. 그런데 제가 남겠다고 했어요. 왜요? 배 과장이 주변 러시아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요. 경제 위기 때 여기 있었거든요. 그때 본사에서 전원 고용 유지 결정이 내려왔을 때 러시아 직원들이 울었어요. 울었다고요? 네. 다른 외국 회사들은 전부 떠났거든요. 해고 통보서 한 장 던지고 사라진 곳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회사가 자기들을 안 버린다니까 믿기지 않는 거예요. 식당에 모여서 다 같이 울었어요. 저도 울었고요. 테이블 위에 놓인 김치를 하나 집어 먹었습니다. 매웠지만 깊은 맛이 있었어요. 이 김치 어디서 만든 거예요? 식당에서 직접 담가요. 러시아 배추로 만드는데 한국 못지않게 맛있죠. 매운 김치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숫자를 보지 않았어요. 수익률도, 환율도, 리스크 분석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드미트리가 시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오후에 가실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서 일본과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시게 될 겁니다. 오후에 방문한 곳은 LG 화학 공장이었습니다. 공장장이 우리를 맞았어요. 공장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물론 기억합니다. 일본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 그때 러시아도 방사능 공포에 떨었어요. 특히 극동 지역은 일본과 가까우니까. 블라디보스토크 시민들이 패닉에 빠졌죠. 방사능이 바람 타고 넘어오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요? LG가 방사능 측정기를 무료로 나눠줬어요. 블라디보스토크 전 지역에 학교, 유치원, 병원, 아파트 단지 빠짐없이요. 일본 정부도 아니고 한국 회사가요? 네. 일본 정부는 오히려 정보를 숨겼어요. 방사능 수치를 축소 발표했죠. 자국민한테도 그랬는데 러시아 극동 주민들한테 신경을 쓰겠어요? 그런데 한국 기업이 자기 돈 들여서 러시아 주민들을 지킨 겁니다. 같은 아시아 이웃이라면서 정보를 숨긴 일본. 아무 의무도 없는데 측정기를 돌린 한국. 이 대비 앞에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사무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어요. 발코니에 서서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넓었어요. 저 바다 건너편이 한국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바다를 건너 25년간 이곳을 지켜왔던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뉴스에 나오지도 않는데, 조용히 보리스 국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울고 있나? 아뇨. 바람이 매서워서요. 나도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다 냄새가 짰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일본만 쳐다보고 한국은 안중에도 없었고 정작 진짜 친구는 조용히 옆에 있었는데 보리스 국장님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국장님,
독도는 정말 한국 땅이 맞습니다. 나도 이제 알아. 역사적 근거 따위 필요 없어. 25년 행동이 모든 걸 증명하잖아.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썼습니다. 타자를 치다가 자꾸 멈췄어요. 눈물이 나서 글자가 안 보였거든요. 외교관이 보고서 쓰면서 운다니 2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한국타운에 간답니다. 드미트리가 그랬어요. 거기서 또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고. 다음 날 아침, 블라디보스토크 한국타운에 들어서는 순간 서울의 어느 골목에 온 줄 알았습니다. 한글 간판이 즐비했어요. 한국 식당, 노래방, 미용실, 마트. 한국어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한국인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죠. 지금은 4,000명 넘게 살고 있습니다. 드미트리가 작은 식당 앞에 멈췄어요. 김밥국. 경제 위기 직후에 문을 연 가게였습니다. 가게 안에서 60대 중반의 한국인이 나왔습니다. 오영석입니다. 여기 주인이에요. 오 사장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손에 밥주걱을 들고 25년 전 처음 왔을 때 여기는 정말 황무지였어요. 러시아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사람들이 굶고 있었죠. 그래서요? 그래서 시작한 게 토요일 무료 급식이에요. 무료 급식이요? 네. 매주 토요일 점심. 러시아 사람들에게 무료로 밥을 줬어요. 처음부터 줄이 길었나요? 아니요. 처음엔 10명 정도였어요. 수줍어서 못 오는 사람이 더 많았죠. 그런데 입소문이 나면서 50명, 100명, 200명으로 늘었어요. 손해가 엄청났겠는데요. 오 사장이 허어 웃었습니다. 손해요? 천만에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단골이 됐어요. 지금도 토요일마다 오시는 분들 있어요. 할머니 한 분은 처음부터 매주 오셨어요. 딸이랑 손자랑 셋이서. 이제 그 손자가 대학생이 됐어요. 개업 때부터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당연하죠. 어려운 사람들은 언제나 있으니까요. 오 사장이 벽에 걸린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러시아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수십 장이었어요. 웃는 얼굴들, 김밥을 들고 있는 아이들, 국을 먹으며 울고 있는 노인. 오후에는 한국문화원을 방문했습니다. 교실에 30명쯤 되는 러시아 청소년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 러시아 소녀가 완벽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마리아예요. 6년째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한국 회사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해준다면서요. 마리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눈빛이 한국이 이 땅에 뿌린 씨앗이구나 생각했어요. 그 다음은 한국의료봉사단이었습니다. 매년 2번씩 옵니다. 한국 의사들이 자비로 와서 러시아 주민들을 무료로 진료하죠. 임시 진료소에 수십 명의 러시아 주민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블라디미르. 70대 초반이었어요. 저는 심장이 아팠어요. 수술이 필요했는데 돈이 없었죠. 러시아 병원에서는 수술비가 없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한국 의사 선생님이 무료로 수술해 줬어요. 제 가슴을 열고 6시간 동안 수술했어요. 공짜로요. 블라디미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 목숨을 살렸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심으로요. 매일 기도한다고요. 러시아 노인이 매일 한국을 위해 기도한다고요. 이 한마디가 어떤 통계보다, 어떤 외교 보고서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녁 무렵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인과 러시아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죠.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목사님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찬송가 소리가 귀를 감쌌어요. 한국어와 러시아어가 동시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멜로디, 다른 언어.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로 들렸어요. 한국인과 러시아인이 섞여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한국인이고 누가 러시아인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란히 앉아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말했어요. 한국과 러시아가 하나 되는 곳이에요. 여기서 국제 결혼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300쌍이 넘어요. 300쌍. 600명의 인생이 이 교회에서 엮인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한 러시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올가예요. 한국 남편과 결혼해서 10년째 살고 있어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 교회에서요. 남편이 현대차 직원이었어요. 처음엔 말도 안 통했어요. 그런데 같이 찬송가 부르다가 눈이 마주쳤죠.
올가가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러시아 며느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그런데 첫 설날에 시어머니께 세배를 드렸더니 울으시면서 안아주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친딸보다 더 챙겨주세요. 올가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카톡이었어요. 며느리야, 오늘 추운데 따뜻하게 입어. 사랑해. 한국어로 주고받는 시어머니와 러시아 며느리의 메시지. 국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밤이 되자 한국타운은 더 활기를 띠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케이팝이 흘러나왔고 삼겹살 굽는 냄새가 골목을 채웠어요. 포장마차 앞에서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매운데 자꾸 손이 가네요. 부국장님도 이제 한국 입맛 드신 거예요. 드미트리가 웃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보리스 국장님이 말했어요. 오늘 본 것들을 어떻게 보고하지? 숫자로는 설명이 안 돼. 그냥 진실을 말하는 거죠. 한국이 25년 동안 러시아를 지켰다고. 그래. 그게 전부야. 호텔 방에서 다리아에게 전화했습니다. 다리아, 엄마, 목소리가 또 이상해. 무슨 일이야? 네가 완전히 옳았어.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엄마가 미안해. 다리아가 웃었어요. 엄마 진짜 많이 변했다. BTS 노래 들어도 돼? 응. 실컷 들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한국타운의 간판 불빛이 밤을 밝히고 있었어요. 25년. 그 긴 시간 동안 한국은 단 한 번도 이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보답할 차례였어요. 그리고 그 보답은 독도 선언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7시간 내내 생각했습니다. 22년간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진짜 중요한 걸 못 봤다는 게. 외교는 조약이나 협정이 아니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그게 진짜 외교였습니다. 일주일 후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놀라운 것들을 봤습니다. 어땠소? 한국이 우리를 위해 한 일들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푸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소? 왜 내가 독도를 인정했는지. 네,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 모스크바 주재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22년 외교관 생활 중 한국 대사관에 가본 건 처음이었어요. 한재경 공사 참사관이 직접 마중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레베데바 부국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영광이죠. 드디어 오셨네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22년간 한 번도 안 왔다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응접실에 앉으니 차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러시아 전통차였어요. 러시아 분들은 이 차를 좋아하시죠? 한국 차를 주셔도 되는데요. 손님 취향에 맞추는 게 한국식 환대입니다. 작은 배려였지만 그 안에 20년간 러시아를 연구한 깊이가 담겨 있었어요. 푸틴 대통령 발표 후 한국도 놀랐죠?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더 감동했죠. 러시아가 스스로 결정했다는 게. 한재경 공사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25년 전에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를 도운 이유. 단순히 러시아가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죠? 한국도 IMF로 망하고 있었잖아요. 국민들이 금반지 녹이고 회사들이 줄줄이 부도나고 같이 어려웠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같이 아프니까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러시아의 고통이 남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 마음을 알잖아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시혜가 아니었어요. 동병상련이었던 거예요. 며칠 후 푸틴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레베데바, 수행단에 포함될 거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백 명이 나와 있었어요. 러시아 국기와 한국 국기를 함께 흔들면서 스파시바 푸틴, 러시아 사랑해요. 라고 한국어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푸틴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다음 날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25년 우정을 100년 동맹으로 만듭시다. 한국 대통령과 푸틴이 악수했습니다.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푸틴이 다시 한번 선언했습니다. 독도는 영원히 대한민국 고유 영토요. 러시아는 영원히 한국의 편이요. 기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국인들이 울고 있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홍대 거리를 방문했을 때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대통령님,
독도 선언 감사합니다. 천만에 당연한 일을 한 거요. 저희 할머니가 25년 전에 삼성 블라디보스토크 공장에서 일하셨대요. 푸틴이 멈칫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서 저도 러시아가 좋아요. 푸틴이 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말보다 많은 걸 담고 있었어요. 돌아가는 차 안에서 푸틴이 말했습니다. 레베데바, 이제 알겠소. 한국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무엇입니까? 사람이요. 이런 따뜻한 사람들이 있으니 작은 나라가 강한 거요. 한 달 후, 저는 한러 관계 특별 담당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서울 주재, 러시아 대사관 공사로 발령받았어요. 다리아와 함께 서울로 왔습니다. 딸은 국제학교에 다니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엄마, 한국어 진짜 어려워. 천천히 해. 시간 많아. 서울 생활은 매일이 배움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정기 회의를 했고 한국 기업인들을 만났어요. 어느 토요일, 다리아 학교 친구 엄마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러. 이렇게 배추를 절이고요. 양념을 이 사이사이에 발라주는 거예요. 고춧가루가 손에 묻었습니다. 빨갛고 매웠어요. 김치는 정성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담그는 거죠. 내 손이 매워야 먹는 사람 입이 행복한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 손이 매워야 먹는 사람이 행복하다. 25년 동안 한국이 러시아에 한 일이 정확히 이거였어요. 자기 손이 매운 걸 감수하면서 상대방을 챙긴 거. 삼성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25년 전에 러시아를 도운 이유가 뭡니까?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게 진짜 친구라고 배웠습니다. 그게 한국식이에요. 손해가 컸을 텐데요. 단기적으론 그랬죠. 하지만 25년 후 우리는 러시아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업이 됐습니다. 정이라는 건 이자가 붙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현대차 회장도 만났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공장 직원이 5,000명입니다. 한 명도 해고 안 하셨죠? 어떻게 가족을 버립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국립중앙박물관에 갔습니다. 고려청자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었을까? 큐레이터가 말했습니다. 5,000년 역사입니다. 수많은 침략을 받았지만 문화는 끝까지 지켰어요. 끈질김,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 전쟁 속에서도 도자기를 구웠고 가난 속에서도 책을 읽었다. 그게 한국이었어요. 판문점에도 갔습니다. 다리아와 함께. 저기가 북한이야? 응. 70년 동안 저렇게 대치 중이라고? 응.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어? 그게 한국의 힘이지.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김치를 담갔다. 내 손이 빨갛게 물들었다. 25년 전 한국 사람들도 이런 마음으로 러시아를 도왔을 것이다. 자기 손이 매워지는 걸 알면서도 정성과 인내, 그리고 믿음. 이제 나는 안다. 한국이 왜 특별한지. 그리고 몇 년 후 크렘린궁에서 예상치 못한 소환 명령이 날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울에서 공사로 일한 지 4년이 됐을 때 푸틴이 저를 불렀어요. 레베데바, 자네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겠소. 푸틴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요. 숨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대사요? 저를요? 당신만큼 한국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소. 하지만 저는 외교부에서 가장 한국을 무시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더 적합하오. 변화를 아는 사람, 진실을 본 사람이 가장 강하거든. 대사 임명 후 처음 한 일은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매년 1,000명의 한국 청년이 러시아로, 1,000명의 러시아 청년이 한국으로 서로를 직접 만나는 것. 그게 시작이었어요. 대사로 5년을 보냈습니다. 한러 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다시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습니다. 첫 방문 이후 거의 10년 만이었어요. 시내 중심가에 한러 우정 광장이 생겨 있었습니다. 두 손이 맞잡은 거대한 조형물. 한 손은 러시아 국기, 다른 손은 한국 국기. 삼성 공장은 직원이 10,000명으로 늘어 있었어요. 류드밀라는요? 부공장장이 됐어요. 류드밀라를 만났습니다. 대사님, 다시 오셨네요. 승진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딸이 이제 제 밑에서 일해요. 25년 전에 박 과장님이 도와준 그 딸이요? 네.
그때 병원비 없어서 죽을 뻔한 아이가 지금은 삼성 정직원이에요. 엄마 밑에서 한국타운에도 갔습니다. 오영석 사장은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어요. 토요일 무료 급식은요? 거의 30년 가까이 하고 있죠. 멈출 이유가 없잖아요. 모스크바로 돌아온 후 한러 관계의 공로를 인정받아 외교부 차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마침내 장관이 됐어요. 레베데바, 이제 외교부를 맡아야겠소.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처음 자네를 지하 문석으로 불렀을 때 확신했소. 무엇을요? 이 사람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일본 외무성과 고위급 채널이 열렸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일본도 러시아의 단호한 입장 앞에서 더 이상 예전처럼 나올 수 없었습니다. 다리아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러시아 외교부에 입사했어요. 엄마, 나 한국 담당됐어. 정말? 엄마처럼 두 나라를 잇는 일 하고 싶어. 자랑스럽다. 엄마가 길을 만들어 줬잖아. 어느 날 남산에 올랐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보였어요. 70년 전 폐허였던 도시.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의 수도. 저 도시를 만든 사람들이 러시아도 도왔어요. 자기들도 힘든데 아무 조건 없이 조용히. 그리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한국을 깔보던 외교관에서 한러 100년 동맹을 설계하는 장관으로. 제가 변할 수 있었던 건 블라디보스토크의 류드밀라 때문이었고 25년 넘게 무료급식을 하는 오영석 사장 때문이었고 적금을 깨서 남의 나라 직원 병원비를 낸 박 과장 때문이었습니다. 통계가 아니라 사람이 저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러시아 외교관 타티아나 레베데바의 이야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25년간 한 번도 러시아를 떠나지 않은 한국 기업들, 개인 적금을 깨서 러시아 직원 병원비를 낸 한국인 과장, 25년 넘게 매주 토요일 무료급식을 하는 한국인 식당 주인, 그리고 고아원 출신 러시아 청년에게 기술을 가르쳐 가족을 꾸릴 수 있게 해준 정년퇴직 한국인 기술자. 결국 푸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우정을 증명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25년.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고 상도 없었고 감사패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조용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 그것이 대한민국의 힘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친구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조용히 세계를 바꾸고 있는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합니다.